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의애지신이라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그리고 성현들의 도통의 흐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유교 철학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 유교 철학사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유교 철학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유교 철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교 철학의 연원이 있는데요. 유교 철학은 공자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공자께서는 직접 유학을 창시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 성현들의 철학을 당신께서 이렇게 전수를 했다. 그래서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그러면 공자님 이전에 어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자님이 그분들을 철학을 정리를 하셨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의 연원은 이제 문헌 이전 시대와 크게 문헌 이후 시대로 나누는데요. 문헌 이전 시대는 다시 신인 혼합 시대와 인간 중심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인 혼합 시대라는 것은 인간과 신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살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사망 시대하고 복희 신농 시대까지를 인간 이제 신인 혼합 시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는데 주역의 팔괘를 그린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복희 씨부터 사실은 이제 유교 철학의 연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농 씨인데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농사의 시작, 이 농사 한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류에게 농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던 이제 분으로서 신농 씨를 신인 혼합 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인본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황제 헌원 씨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제 황제를 자기네들의 어떤 시조로 여기기도 하죠. 황제 헌원은 바로 문물과 제도를 확립한 문명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창과 방패도 만들고 진암자, 배와 수레, 그다음에 문자의 발명 등 우리 인류 문화의 어떤 중요한 문명사를 이제 열었던 분이시죠. 그다음에 그의 아들인 소금천 씨와 또 손자인 전우고양 씨, 또 증손자인 제국고신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인간 시대를 열게 됩니다. 특히 제국고신 씨는 상나라 탕왕의 조상으로 이제 알려지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 시대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절지천통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이제 도입되는데 바로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이제 하늘과 땅이 단절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 보면 선녀와 나무꾼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하늘나라 신선이나 선녀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신인 혼합의 시대인데 이 절지천통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 사람은 하늘에서만 살고
땅의 사람은 땅에서만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유교 철학의 공자께서 모태로 삼았던 이 순임금께서 그 사건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 주서 여영편 제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내 중과 여에게 명하여서, 순임금이 명합니다. 명하여서 땅이 하늘과 통함을 끊어 강림함이 없게 하시니 여러 제후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명명하게 떳떳한 도를 도와 환가가 가리움이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문헌 이후 시대가 열리는데요. 바로 이제 정교일치 시대와 정교의 분리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교일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정치와 교육이 일치된 시대다. 바로 성인군자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인군자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를 유교 철학에서는 이제 정교일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교일치 시대의 왕의 인물로는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성왕, 주공까지 이 8분의 인물이 중요한 이제 유교 철학에서 연원을 잡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자님께서는 주공을 이제 그리워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요순의 정치를 항상 모범으로 삼고자 하셨고, 또 문왕과 무왕의 어떤 실천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렇게 뭐 입에 달고 살았죠. 옛날 선비들은. 이분들이 이제 정교 일치 시대에 유교 철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창했다 그럴까요? 유교 철학의 공자의 유교 철학의 모범이 됐던 분들이죠. 그 이후로 이제 공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 분리 시대가 되는데 정치와 교육이 이제 분리가 되죠. 왜 그러냐면 공자님께서는 이제 왕이 되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시고 교육자로서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이 이제 공자님 시대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 시대는 일단 이제 선진유학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의 시대를 선진유학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시황이 이제 분서갱유를 일으키죠. 그 이후에 유교가 새로 이렇게 이제 학문으로서 다시 부각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한나라 때죠. 한나라 동중서로부터 또 당나라 한유나 이구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유학을 이렇게 복원시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학을 한당 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나라 때 새로운 유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송조 육현 여섯 군자가 나오셔서 새로운 유학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주자 선생께서 그걸 집대성을 해서 바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의 모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돈이, 소강절,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주자 이 6분을 송나라 시대의 6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묘의 6분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배양이 돼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명나라 때 그 주원장에 의해서 이제 주자학이 성리학이 관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주자학의 일부를 이렇게 빼고 가르치죠. 그래서 특히 맹자의 어떤 역성혁명 사상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삭제하고 말 잘 듣는 선비들만 양성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자학이 상당히 이게 이제 그 형식주의로 흘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중기쯤 가면 사회적인 혼란을 이 유교 철학이 대변해 주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양명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데 그게 양명학이죠. 그래서 양명학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제 철학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 때는 이제 새로운 학문적 고증이 필요하다 해서 고증학이라는 또 학문에 이제 당나라 때 홍고학이 대해서 청나라 이제 고증학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의 흐름이 크게 특히 중국 유교 철학이 지금같이 이렇게 쭉 흘러 왔던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인물별로 한번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 유학으로서 이제 공자의 유학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거나 유학은 공자님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집대성 한 학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집대성한 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어떤 성현들의 학문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이제 BC 521년에 태어나셔서 BC 479년까지 사셨는데 바로 시대로 보면 춘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구이시고 자는 이제 중리이신데 아버지께서 바로 이제 노나라의 무관이셨죠. 숙량월과 어머니인 안징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은 맹피라고 하는데 이제 중리라는 말 자체가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또 노나라 사수가 흐르는 언덕의 니구산에서 태어나셨고 또 3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어머니 안징제께서 이제 권리로 이사를 해서 홀로 이제 공자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사수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공자께서 이제 권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권리라는 용어 자체가 공자님의 학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오산에 가면 권리사라는 이제 사당과 어떤 사후가 이렇게 존재하죠. 또 공자께서는 이제 온갖 거칠고 천한 일에 종사하면서 곤궁한 생활을 하던 중에 16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죠. 그래서 3년상을 마친 후에 아버지 묘소에 같이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에 결혼해서 20살에 아들 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물었고 그 이후로 이제 천하의 각국에 이제 그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화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이제 3천의 제자 그 수가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예학이 뛰어난 제자가 72명이었다고 합니다. 56세에는 노나라를 떠나 12년에 이르는 천하철환을 하였고 67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저술과 편집에 몰두하고 고전의 전통을 보존한 일에 이제 열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나라 성종 11년에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234개 향교 성균관을 비롯해서 문묘에는 바로 공자님의 위패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위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대표 사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의 사상이죠. 어질인자. 당시 춘추 시대의 그런 혼란한 어떤 그런 시대에 이제 인의 정신, 인의 사랑을 이제 펼치러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할 때 아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공자의 정신은 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맹자의 유학을 살펴보면요. 맹자께서는 BC 372년에 태어나셔서 BC 289년까지 사셨는데 공자의 이제 손자이신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사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은 맹씨고 이름이 가이며 자는 자거 또는 자여로 노나라 추읍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맹손격이고 어머니는 장씨라고 하나 선계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께서는 40세를 전후해서 추나라 목공에게 발탁되었으나 당시 추나라의 정치는 아주 극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추를 또 떠나고 일생 동안 왕도 정치를 이렇게 설파로 다녔는데 뭐 제나라, 양나라, 노나라, 추나라 등등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왕도 정치를 이야기한 거죠. 한때 이제 제선왕의 공경이 되어서 한번 왕도 정치를 실현해 보려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는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실천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사상은 바로 성선설이죠. 인성수양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 즉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덕적 가치 기준 할 때 다 소개했던 내용들입니다. 원나라 지순 원년에 추국 아성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자라는 것은 버금간다, 성인의 버금가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명나라 세종 가정 9년에는 아성맹자로 개칭됩니다. 그리고 훗날 명나라 주원장은 맹자의 어떤 역성혁명과 관련된 85개의 구절들을 삭제해서 책을 만들도록 하고 맹자를 문묘에서 퇴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대표 사상은 의리사상이라고 제가 아마 소개를 드렸죠. 맹자 첫 장 양해왕장에 보면 양해왕이 이 불온 천리하고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로운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합필왈 리 있고 왜 리를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맹자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맹자의 사상에는 바로 이제 성선설도 있고 왕도 정치도 있지만 그 이제 이면에는 바로 이 의로움을 실천하는 어떤 의의 사상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특히 호연지기를 길러서 이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상을 이제 맹자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진 유가 중에 또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순자죠. 순자의 유학을 보면요, 순자께서는 이제 BC 298년쯤에 태어나서 BC 238년까지 이제 살았던 인물인데 이름은 황이고 자는 순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가치 기준으로 인간의 성질을 교정할 것을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한 인물로 유명하죠.
사기의 순경열전에 따르면 순자는 조나라 출신으로 나이 50세 무렵에 제나라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소를 받자 제나라를 떠나 초나라의 재상 추신군의 청구로 난능의 수령이 되기도 하고, 추신군이 암살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난능에 머물면서 이제 교육과 저술에 전념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자 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인의 자규에 의한 것,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고, 바로 성왕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화성기위, 그래서 이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바로 덕치에다가 이 법치 사상을 가미한 이제 철학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통제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강조하고, 또 후천적인 교육과 정진 수양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일을 도모하는데 예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고, 국가에 예가 없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진유가의 공자, 맹자, 순자 세 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분서갱유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은 이제 공안국의 상서 서편에 진시황이 선대의 전적을 없애고 서적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리자 천하의 약사들이 모두 난을 피해 흩어져 버렸다라는 어떤 기록에서 분서갱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시황 34년에 이사가 올린 상소에 따라 진나라의 기록이 아니면 모두 불사르고 옛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방하는 자는 모두 멸족하였으며 의학이나 복서, 중수의 책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 경전 중에 주역만이 불태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한당 유학을 살펴볼 건데요. 한당 유학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은 좀 바로 이어가기 어렵고, 일단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중국 유학 철학의 연원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선진 유학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복희 씨께서 이제 주역의 8괴를 그렸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유교 철학의 근원이 바로 복희 씨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이제 뭐 5,000년 전 얘기죠. 5, 6,000년 전 이야기죠. 다음으로 문헌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 이 3대에 걸쳐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때를 대동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임금부터 이제 탕임금, 그다음에 문왕, 무왕, 주공에 이르기까지를 소강사회라고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 주공이 바로 이제 공자님께서 유학을 집대성할 때 모범으로 삼았던 인물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공자님께서 유학을 창시하신 이후로 맹자께서 그걸 계승하셨고, 또 순자도 계승을 했지만 약간 이제 공자의 사상에서 좀 벗어난 인물로 속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법가 사상으로 이제 한비자 쪽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맹자 공맹의 어떤 법치 사상보다는 순자의 어떤 법가 사상이 더 많은
어떤 유교 철학의 역사에서는 더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정통적으로는 공맹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한당유학은 다음 시간으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